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탐색적 연구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조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국립 문화기관입니다. 다만 장소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이 광주 지역사회와 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정부 기관으로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친 데 있어서 상호 상당히 갈등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이 문화 전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5.18 정신들을 조금 더 문화적으로 승화시켜보는,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억과 가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치 논쟁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네요. 네.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제 개관은 7년 되었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은 기본적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하셨고, 2004년에 제도화되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정확하게는 계획이 수립된 지는 18년, 그리고 사업이 발의되고 추진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과연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시화되고 있는가, 또 지역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서 우리 장세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 80년대 이후에 유럽 도시들이 소위 말하는 문화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도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문화 도시를 선도하는,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 있기 마련이고, 그 핵심 기관 또는 시설들이 그 장소성을 가지고 아마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를 해보면 역시 전당과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소통과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계획이 세워지고 첫 사업을 뗀 이후에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당초에 기대할 때는 이 기관이 개관할 무렵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여러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만들어져서 그야말로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문화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했던 연구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진행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연구에서 나타난 바 여러 가지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진단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문화 전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공하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앞선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낫지 않은가. 또 국립문화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소 약간의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런 서비스의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전당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조직적인 어떤 그 체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 특히 아마 이것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나 지역사회 안에서는 부정적인데, 사실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협력은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조직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누구든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조금 뭐랄까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기 마련인데, 우리 지역사회가 사실은 전당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권위적이나 불통이라고 느끼고 우리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어떤 감정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성과가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협력을 가로막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의 국립기관들이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 세계 무형 유산원 뭐 이런 것들이 내려가 있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들이 내려가 있는데, 그 시설의 담당자 또 그 시설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 국가기관으로서 장소는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부산이나 전주나 광주에 있지만 우리의 미션은 전국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특히 지역의 이해에 우리가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신 기관이 여기 있는 이유는, 또 여기 오기까지 우리 지역사회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 우린 이것을 우리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정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당의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인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새롭게 전당장이 이제 개관 7년 차를 맞아서 비로소 전당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7년 동안 전당장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문화업에서 파견된 직무대리 하는 공무원이 지역사회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책임하에 협력 사업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다. 두 번째, 국립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지역사회에 대해서 정부 조직이 갖는 어떤 권위적인 또는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정부, 이명박 정부나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에서 이 전당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날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불신들이 굉장히 그야말로 갈등으로까지 비화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되면서 믿을 수 없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입장들이 공고해지면서 이런 협력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당 자체가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문화부 소속이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었고, 그 전당의 사업들을 위수탁받아서 실행하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직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내가 올해 사업 예산 받아서 정산 1년마다 정산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과연 지역사회화 또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 집행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네 번째는 컨텐츠의 대중성이나 예술성의 문제인데, 전당은 기본적으로 실험적인, 정말 동시대를 대표하는 실험적인 예술로 그런 문화 발전소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공연장으로서, 전시관으로서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초 설계부터. 그런 점이 있어서 다소 갈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당은 당초의 목표대로 문화발전소로서의 그 기능을 더 충실히 가지고 가야 한다.
마치 광주 시민들이 이것을 우리의 문화회관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실의 예술을 어려운 예술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은 어쨌든 전당하고 권위적이고 불통한다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더 그런 피해의식이랄까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것은 2021년 3월 달에 향후 10년 동안 더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올해 2월, 22년 2월에 처음으로 전당장이 올 정도로 아주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지역사회 소통 자체가 애초에 좀 불가능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다소 특별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다른 지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다. 당신들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시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물론 기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소통한다, 소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뭐랄까 소통의 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택적 소통도 역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소통으로 끝난다는 거죠. 대화하고 얘기 듣고 회의하고 그럼 그것들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일련의 성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전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관이 당초에 본인들이 설정했던 기관의 목표 또는 기능,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어쩌면 사실 지역사회가 우리 좀 많이 참여하게 해주라. 지역사회, 지역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해주라. 이런 정도의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 기관들이 좀 더 열심히 해주셔서 말하자면 그 문화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큰 뭐랄까요 보답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당 자체가 어떤 성과를 좀 더 가시화하고 좀 더 구조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도 문제다. 지역사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이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서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 전당 입장에서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내 파트너가 명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어떤 제도적인 기반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실제로 전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역사회 개방적인 어떤 태도나 입장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2021년에 우리가 특별법이 연장되고 또 별도의 기본적으로는 전당이 국립기관으로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현장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아시아문화재단이 맞는 것으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숨통이 트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그래서 다양한 어떤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단순히 많은 지역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롤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합의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전당 자체가 좀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할 좀 개선이 필요한 점인데 이런 점은 최근에 전당장이 들어오고
뭐 두세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협력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이제 관광, 문화 관광 쪽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전당이 지역사회와 함께 교류할 필요가 있다,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광주시의 기본적인 관광의 어떤 비전과 전략 하에서 이 전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광주는 문화도시, 문화중심 도시에 걸맞게 예술여행도시 광주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3년에 걸쳐서 지금 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브랜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여행도시 광주의 핵심 뭐랄까요, 브랜드랜드로서 또는 체험의 공간으로서 이 전당이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관광적인 측면에서 연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마지막에 제시했던 그 지역사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내부가 사실은 제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플로리다가 얘기하는 개방성이라든지 또는 관용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고 하는 창조도시, 문화도시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광주가 과연 열려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입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시장 입후보자들 가운데서 AI 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문화도시의 비전은 이미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희미해진, 그래서 명확히 그 전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전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사회가 좀 더 주체적으로 나서고 요구하고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전당 자체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당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광주의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를 수집하고 아카이빙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고 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전당이 만들어진 것은 구도청에 만들어졌고 그것은 결국 5.18 가치, 5.18 정신들을 좀 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만드는데 앞장서라 이런 미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당연히 지역사회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조금 더 이념적이지 않고 조금 더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역사회에서 어떤 참여를 얘기할 때도 굉장히 담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요즘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국립기관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은 또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파급 효과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온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지역과 함께 뭔가 자기들의 그 당초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따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의 정체성, 국가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운영되면서도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연주라고 하고요. 지금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서울의 어떤 문화분권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연구하게 됐는지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오늘 문화도시 사업 얘기가 많이 문화도시 사업 얘기가 주가 되었는데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그러니까 재정을 이양을 하고 나면 그 지자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앙이 컨설팅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어떤 예술 현장, 특히 기초문화재단에서 보면 예산이 출연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업들을 아르코나 아르떼나 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어떻게 뭐 공고가 난 것들을 이제 따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많은 기초문화재단에서는 그런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을 하는 걸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때 이게 우리는 문화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 얘기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상당히 위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문화분권의 어떤 환경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엥게서울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전 참고로 이제 저 재단의 저 사업에 뭐 연구팀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한 3년 정도 저 사업을 이제 좀 밀도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목차는 이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분권이라고 하는 건 상위 정부가 하위 정부에게 어떤 권한들을 이양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이 논의가 시작이 된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화분권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논의되는 이유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단이 설립되고, 특히 거버넌스라는, 오늘도 아까 앞선 세션들에서 좀 중요한 단어로 나왔던 이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자꾸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아니면 권한을 이양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떤 학술적인 논의들, 그런 담론들 위주로 찾아보면 문화분권 논의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재정적인 분권 논의에 좀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좀 예술 현장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는 요구로 이렇게 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방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앙 기관들이 사업을 이제 뿌리면서 하위 기관들이 좀 수동적인 위치를 맡게 되는 그런 한계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연구 질문을 가지게 된 거는, 그럼 그렇게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 체계와 조직 구조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화분권형 그런 사업, 그러니까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라는 하위 정부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사업들에서 실제 진정한 의미로서 이양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사업 체계와 조직 구조는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권형 사업에서 특히 뭐 상위 기관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점이 좀 큰 연구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문화재단하고 같이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팀에서 담당 직원들이 주체성을 좀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사업에 대한 원래의 어떤 재정적인 주체는 서울문화재단이었고, 그래서 자치구 문화재단에게 돈을 줬는데, 돈을 주고 나면 자치구 문화재단이 알아서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바로 자율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처음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한 4월과 1, 2월 말고 그 사이에 서울문화재단은 뭘 해야 되지? 라는 걸 이제 재단 직원들이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단에서도 많은 실험들을 하게 되면서 오늘 연구 질문에 대한 얘기도 주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은 엥게서울이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2017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올해까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이라는 그 시점이 서울문화재단이 모든 종류의 사업들을 조금 더 지역으로 뿌리게 된 그 동력이 발생되었던 해였기 때문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업들도 상당히 지역적 관점에서 되었다.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자치구청 또는 이제 자치구 문화재단,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치구 문화재단이고 재단이 없는 구에 한해서는 이제 구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아주 큰 특징은 탈락이 없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사업은 탈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첫 단추부터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사업인데, 왜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구 대상에 대한 소개는 뒤에 다시 드릴 거고, 조금 더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만 하고 넘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 연구는 먼저 이제 문화분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논의들이 일단 있었고,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 발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학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라는 말이 상당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치 문화분권은 재단까지의 차원, 문화자치는 주민까지, 또는 이제 문화분권보다 나아간 게 문화자치, 이렇게 다양하게 개념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구들에서도 일단은 도대체 문화분권이 뭐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그런데 논의들이 재정분권을 해야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 다 해당한 예산들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연구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 어떤 문화분권의 사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는, 그러니까 문화분권이 필요하다, 그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라는 논의까지는 있지만, 실제 사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분권이 된다라는 논의들은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오늘 보는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게서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다시 자료에 대한 소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탈락이 없는 공모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7년에 처음 14개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에도 24개 자치구까지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신기한 구조인 거는,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신청 시기가 되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문화도시끼리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자치구 문화재단 전화를 돌리면서 올해에도 꼭 신청하세요. 꼭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락이 없을 거면 그냥 엠빵해서 나눠줘도 되는 돈을 굳이 왜 그러면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최저지원금과 최대지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가 최저라고 하면 최대 지원금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를 설정을 해서, 그 사이에서 그래도 편차를 두어서 자치구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내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잘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율성 증진 측면에서 설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는 문화도시 사업과도 거의 똑같은 형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무단도시와 비교한다면 이거가 왜 자율적이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아르코에서 많이 진행됐었던 어떤 그런 광역이나 기초에 뿌렸던 어떤 사업들에 비해서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모든 종류의 사업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간을 조성하거나 인력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그런 걸 모두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상당히 이제 독려하는 부분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이 사업을 통해 하지 말고 제일 할 수 없는 거, 어디에서도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를 이 사업에서 하셔라 라는 어떤 보충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지역문화 기반 조성 그리고 지역문화 프로젝트의 두 가지로 일단 큰 범주 자체는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 제가 문화도시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거나 다 해도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지역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의 거버넌스나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역 조사 연구를 하면 더 좋다라는 점들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면서, 결국 지역문화 생태계라는 게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접해왔던 축제나 프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길러내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는 거를 사람들이 포착하고 파악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반이라고 말을 하는 점에서 조금 이 사업이 가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또 다른 기존의 어떤 분권형 사업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건비 책정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금의 40%까지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아르코 그 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에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확실히 지역 문화의 기반은 곧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설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권형 사업으로서의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능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의 독립성이라고 하면 너무 사실 당위적인 말로 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분권을 해야 되면 당연히 상위 정부랑 하위 정부가 역할이 구분되어야 되고 기능이 독립되어야 하지.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질 건 그동안 많은 사업들이 상위 정부, 하위 정부의 역할이 모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상위 정부가 할 일이고 무엇이 하위 정부가 할 일인지를 별로 개념화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일단 이 사업에서 조금 개념화했던 부분은 중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중앙이라고 하면 문체부나 아니면 아르코 아르테 뭐 예경이나 지진원 정도의 어떤 중앙 기관들을 얘기할 텐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조금 더 부처 간 협력이나 그 좀 거시적인 의미의 싱크테크를 운영하는 게 중앙의 역할이라면 광역에서는 조금 더 유망한 사례를 발굴하고 계속 어떤 기초 단위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고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보는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은 기초문화재단이 곧 예술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문화재단을 생각할 때 거기도 그냥 공무원 조직, 행정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관점은 기초문화재단이 거의 현장이고 기초문화재단으로부터 자원의 발굴과 거버넌스의 운영과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져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광역은 무엇을 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광역으로서의 서울문화재단이 맡았던 건 이런 여기 제가 가져온 이 캡처한 그림은 로컬 투 서울이라고 하는 그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홍보 그 웹 플랫폼인데요. 이런 식으로 통합 홍보를 맡거나 아니면 워크숍과 강연 같은 거를 해서 계속 이제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광역의 역할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차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인터뷰를 수행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서울문화재단이 부를 관리하는 역할이라면 자치구 문화재단은 곧 현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능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사업 설계의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면 이미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바고 이제 최근에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문화정책에서 너무 당연한 어떤 가치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정말 자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3가지의 아주 다른 구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번 지속적이지 않고 매번 다 다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왜 문화도시 사업도 문화도시 사업은 꼭 지속적이어야 돼. 이 사업이 5년 지나면 지속적인 자원으로 남아야 돼. 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 엥게서울이 지향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속성도 중요한데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걸 해라. 내가 메꿔줄게. 내가 보충해줄게.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는 것 같고 이거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정말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실과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어떤 진단이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문화재단이 처음 출범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게 뭐 지역문화 활성화인가 아니면 조사연구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조사 연구를 이 사업으로 활용을 했고 반대로 영등포구는 이 사업 예산을 전체를 들여서 축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같은 사업이지만 이게 정말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사업 설계가 아주 유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체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모두 다 주체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수의 예술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일반 시민이 하는 걸 기대를 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을 통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 했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예술가와 지역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대한 건데 먼저 왼쪽에 동그라미 레코드 탭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그냥 아무런 주제 없이 관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28명을 1대1로 만나서 1시간가량 그냥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네이버 이런 데다가 자료화하고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생애를 알게 되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PM이나 매개 인력들이 어떻게 이들을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묶을지, 그게 바로 아트C 프로젝트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들이 결국엔 관악 아트위크라는 좀 더 큰 단위의 축제를 하는 것까지, 이게 1년에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이제 양천구도 상당히 건강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서도 기획의 핵심 주체가 되는 멤버는 한 4, 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살롱장 네트워크라고 해서 3, 40명이 유연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뼘 살롱은 그런 예술가들이 또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소규모의 예술 살롱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양천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 활동 지원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주체를 다양하게 확장해 나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업이 제 생각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저도 이제 시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좀 개념적으로 압축적으로 소개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이 발전시켜야겠지만, 제가 이제 좀 오늘 발표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재정 분권만으로 문화분권이 달성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그런 기초문화재단, 실제 현장이 되는 담당자가 자신의 역량을 더 개발하고 자신이 더 중요한 주체가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문화분권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작업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걸 저도 이제 광역과 기초의 관계에서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고 에너지도 높여야 되고 참.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쫓겨난 사람인데, 예, 줄이려고 아무리 줄여도 안 줄여지네요. 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요상합니다만 사실 사연만은 발전입니다. 이게 사연은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문화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냐, 뭐 말 그대로 뉴노멀 시대에 옛날 방식 뭐 회귀하겠다, 회복하겠다 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문제의식을 내봤고요. 사실은 조금 반성문에 가까운 에세이입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그 반성이라는 것은 뭐 저도 이제 정책의 주체여서 성현수 선생님께서 칭찬을 하시지만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더십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좀 뒤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원재 선생님이 가버리셨나요? 아까 이원재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주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원재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어서 조금 위로가 될까 싶었는데 가버리셨네. 배신입니다. 우주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소위 말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역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이 분권형 시스템의 실패를 로컬과 글로벌의 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글로벌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것이지만 사실 유니버셜, 전 우주적인 것에 비하면 로컬합니다. 상대적인 디멘전 개념이고요. 또 본다면 이게 사례를 집중하느냐, 원칙을 집중하느냐, 개별자 집중하느냐, 보편자 집중하느냐, 어떤 인식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위계관계 안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냥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뭔가를 이식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로컬라이제이션이기보다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는 현상은 로컬하면서 글로벌하고 글로벌하면서 로컬한 이 현상, 제가 이름을 클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시볼라이제이션이 아니고 클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클로즈 앤 글로벌, G 대신 C를 넣었는데 보시다시피 위계가 없습니다. 로컬과 글로벌의 위계가 없고 서로 연결돼서 계속 인터랙티브하게 진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뉴노멀만 있는 게 아니라 AI 뉴노멀이 지금 가장 큰 뉴노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실세계가 가상세계로 이렇게 미러링 되면서 생기는 어떤 디멘전이 없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사람들도 더 이상 중앙과 변방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인식.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로컬을 중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로컬한 것은 자기이고요. 절대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는 자기 감정이 가장 로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를 통한 로컬리티의 새로 확인하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깨우쳤는데 이거를 지역문화 정책에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는 반성의 시간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약 20년 동안 20년 넘게 우리가 분권이라고 해가지고 탈집중, 탈중앙의 분권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더 이상 여기서 저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20년 동안의 문화 분권의 결과는 아마 결코 바뀌지 않는 공공행정의 불만을 전국적으로 분산한 것과 정부 실패를 전국적으로 분산한 것. 그러니까 분권이 결국은 실패의 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회에 요약한다면은 문화 서비스 전달 체계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효율적인 전달 서비스 체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8기 원칙이라는 것이 제도화를 통해서 어떻게 형식화되는지 우리가 되도록 봐야 될 것이고 생태계 구석구석이 그 행정 시스템 안으로 제도화되는 상황, 포섭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대안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몇 개 개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 제 썰이어서 얼마나 선생님들은 이게 동의나 지지가 있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외국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서 수입하려고 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예, 사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그냥 미리 저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분권화, 분권화보다는 탈분권화, 디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요. 제도화보다 탈제도화, 그리고 문화도시보다는 공감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엠퍼시가 요즘 모든 부분에서 엠퍼시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뭐 how many 뭐 정량적 그 how many 어프로치보다는 how the many.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할 때 how the many가 필요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왔어? 그건 how many겠지만. 그다음에 팔들의 길이 원칙이라는 걸 한번 제안해 보는데 내 팔만 중요한 게 상대 팔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팔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 무슨 상황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찰과 반성의 모두입니다. 사실은 요 상세한 내용이고요. 이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반성하는 성찰의 결과이기도 한데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성찰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가해지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열정적 리더십 또는 좋은 문화약하면서 전국에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분권형 중앙집중형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거 한다고 너희들한테 다 자원부터 권한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접근인 것이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던 겁니다. 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리더십이 제가 실패했던 사례를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어떤 상대를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 우리가 쓰는 문화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문치교화, 가르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가르쳐서 교화하겠다 이런 뜻의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잘못된 인식의 시작입니다. 발단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직에서나 행정에서나 정책에서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이제 엠퍼시라고 요즘 사회학에서나 뭐 심지어 얼번 엠퍼시라 해서 도시사 디자인에서도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런 엠퍼시를 위한 센서빌리티, 감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반성이었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성찰을 통한 뭐 결론이었다면 이거는
관찰을 통한 결론인데 코로나 시국에 벌어진 어떤 통계나 트렌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만한 그들은 통계들이 많습니다. 문화 활동이 축소됐다. 근데 사실은 축소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사람 더 많이 받고 공연 볼 사람 더 많이 받고 골프 칠 사람 더 많이 쳤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문화 활동도 중요한 문화 활동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인간들은 어쨌거나 내가 제일 중요해, 공감받고 싶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로컬의 주목을 받는 현상들이나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저 자료에는 좀 실어놨는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AI 뉴노멀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속도로 일어났죠. 뭐 자세한 내용도 거기 있습니다. 이게 국보를 막 NFT로 만들어서 팔다든지, 뭐 여기 가상 인간이 지금 뜨는 그 묘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문화 분야에서는 조금 논의가 뭐 온라인으로 가야지 이런 논의 정도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긴 가는데 돈 벌겠다고 이제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그 좋은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경제 파트에서 가는 것만큼 우리 문화 파트에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옛날 창조경제 창조도시 붐 이후에 또다시 모든 삶의 모든 요소를 경제 요소로 몰아넣는 그런 진짜 이 심각한 변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적 논의는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하면서, 저는 뭐 한 5년 전부터 이런 컬처 에이지 알고리즘이라는 그 키워드로 컬처 온도 알고리즘, 바이드 알고리즘, 포드 알고리즘 이런 현상을 분석해 오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도 알고리즘은 뭐 디지털라이징에서 가벼워지니까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바이드 알고리즘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AI가 이제 문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속고 있죠. 이게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AI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문화 부족, 나도 너하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나의 문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나의 문화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드 알고리즘은 문화가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그 코로나 뉴노멀과 AI 뉴노멀을 합치면은 저는 이제 이 시대는 사람들은 다 마이 컬처, 그 내가 중요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하는 나의 문화 시대가 된 것 같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고 있느냐? 사람이 아니고 AI가 들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AI 스피커가 들어주고 있고요. 할머니들이 말벗으로 저기 실제로 국가에서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소소한 개인의 마이 컬처가 어느 순간 그 저기 추천 알고리즘이 탁 걸리면은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글로벌한 트렌드가 되어버리는 현상인데요. 여기 방막내 할머니 다 아실 겁니다. 이분 뭐 유튜브 상도 받고 난리잖아요. 근데 여전히 글로벌해졌지만 여전히 클로즈한, 인티미트한, 클로즈하면서 글로벌하고 글로벌하면서 여전히 인티미트한, 클로즈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이고 특별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볼로라이제이션 이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정책보다 한 발짝 빠른 기술과 자본은 당연히 먼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나 요즘 게임에서 동물의 숲 가보십시오. 그게 옛날에 접속해가지고 아이디 부여해가지고 게임하는 방식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드웨어적인 관점으로도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은 엣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로컬에서 다 연산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글로벌 중앙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걸 걸으면은 우리 문화 정책에 도입하면 어떨까? 정책에 도입해야만 우리가 뒤떨어지는 정책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말 저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면서 그럼 옛날에도 별로 성공지지도 못했는데 되돌아가겠다는 소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정책이 뭐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법으로 아까 이원재 선생님이 들으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가버렸네요.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문화 정책이나 문화 행정에도 집어넣는다면은 첫 번째 고민되는 것이 이 팔들의 길이 원칙입니다. 팔들의 길이 원칙이라는 것은 팔길이 원칙이라는 것은 나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너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게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팔들은 건 내 팔만 있는 게 상대방만 있다는 것은 상대의 내면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죠.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언제까지 뭐 합시다 하고 합의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 목표가 딜리버리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우리 보조금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도움을 다 쓰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쓰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액션을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팔길이가 짧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는 뭐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로컬에 있는 주체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태도의 전환. 저는 그것을 뭐 칼들의 길이 원칙이 작동하는 공감 행정,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공감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문화 정책이 작동하면 아까 로컬한 그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마케팅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지역의 사례 아까 말씀 우리는 항상 중앙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은 지역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게 다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을 프린시플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동작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일 것이고요. 리더가 조직에서 직원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것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문화행정에서 정책의 지향점, 방식, 태도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밀려고 하는데 좀 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이제 공감 행정이라고 한다면은 공감적 관점으로 예술교육본부장 할 때 AIE에서 AIC 관점으로 바꿔서 한번 해봤던 게 있는데요.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정책의 공공행정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데 사실은 효율성 높이려고 투입을 줄이려고 하죠. 전달 체계에서 한 단계를 없애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문화의 효율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산출되는 가치가 뭔지를 인식하는 눈, 그것을 인식하는 신미한 이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를 해석할 수 있고 인식한 눈이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효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책에서 이런 축소지향적 효율성보다는 저는 효과성이 문화정책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변화거든요. 문화정책을 통해서는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드는 것인데 변화라는 것은 아까 문치 교화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공감은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따라갈까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공공행정은 공공정책은 이런 뭐 변화한 시대 이런 태도를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면 저는 이제 제도화와 탈제도화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까 심각하게 우리가 문화예술 시스템이 제도화 공공행정 제도화되고 있다. 근데 할 때는 해야죠. 이게 제도화가 역할이 공공 역할이기 때문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 영향 평가 이런 거 왜 안 하겠습니까? 알고리즘이 문화 분야에 들어와서 생기는 이런 정책적 영역을 법으로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은 제도화적 차원에서 정책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죠. 과기부에서는 기술 영향 평가를 합니다. AI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일천합니다. 근데 제도화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공무원스럽다는 이야기 듣죠. 탈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탈제도화는 사실은 제도를 계속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는 것은 사실 액터의 역할인 액터의 힘인데 액터가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새롭게
조정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이런 탈제도화에 해당되는 현상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너무 제도화의 관리자로 남지 말고 탈제도화의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또 이제 공감 행정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가 how many approach가 아니라 how the many, 그러니까 how many people came to the event 이렇게 자꾸 몇 명 왔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왔지? how the many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파악하려는 노력. 이게 아까 이나라 도우미가 왜 그렇게 저기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려고 하겠습니까? 성과 합계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하는 행위거든요. 성과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산출만 합계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지금 제시하는 공공의 역할 중에 챙겨야 될 공공성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행복도가 되게 낮고요, 사회적 신뢰가 낮아졌고, 아이들은 막 정신병이 걸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예술이 찾아야 될 공공성으로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AIC에 더 나아가서 AISC까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을 이렇게 평평하게 보는 시각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숫자로, 문서 위의 숫자로 세상을 파악하는 평평한 인식론에 사로잡혀 있고, 알고리즘은 안 그래도 이게 있는 세상을 전부 다 이게 디지털 미러링 해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문화 정책이 봐야 될 세상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로 풍성한 볼유믹한 세상이었습니까? 이거를 보는 눈은 연산 능력이 아니라 상상 능력, 인간의 해석 능력인데,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답을 찾는 디자인 띵킹이 아니라 아트 띵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세션 2에서는 지금 세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세 분의 발제가 공공문화 시설과 지역문화의 관계,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에 있어서의 문화 특권 문제, 그리고 벌써 코로나 이후 유노멀 시대의 문화 정책, 이렇게 각각의 세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발제에 대해서 중앙대 윤정국, 성신여대 심상민, 예천남대 정경훈, 이 세 분의 교수님의 토론을 좀 듣겠습니다. 한 5분 정도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특별히 발제하신 분들의 또 답변이나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고 이 세션 2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훈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고 질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분의 발표 너무 정말 잘 들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두 분의 발제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엔게이지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논쟁적 그 지점들, 이런 이슈들이 없이 되게 충실한 어떻든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걸로 충분하게 저는 이제 좀 이해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현장 일을 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되게 두 분, 이제 김혜보 선생님하고 강신겸 선생님 이 발제 같은 경우는 되게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이 좀 생겼었어요. 네. 두 분 발제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받았던 것들은 어쨌든 공통된 어떤 그런 뭐 키워드일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강신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당 사업이라든가 아시아 문화유산 도시 조성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아마 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아시아 문화도시 뭐 이런 광주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도 뭐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네트워크를 일단은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게 거버넌스 구축 뭐 이런 단어들이 되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 테이블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실제로 거의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해왔는데 항상 드는 의문은 그거예요. 흡족하지 않은 느낌. 이게 진짜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걸까? 왜 자꾸 우리는 극단적으로 또 생각이 좀 가면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강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광주 지역이 아까 그 이게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은 발제문에 충분히 이 고민이 지금 드러나 있거든요. 광주에서 이런 거버넌스나 이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재구축하려면 또 어떻게 좀 그 밖에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방향들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보다 훨씬 더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김효보 선생님 글은 진짜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용기 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왜냐하면 김효보 선생님의 글쓰기 방식이 이번에 이제 워낙에 이 주제가 사실 실험적 성격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인문학적 글쓰기 방식을 지금 갖고 가고 있어서 되게 아주 재미있게 읽혀나가는 글이었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선생님의 언어와 문법으로 이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선생님 유니버스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원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세 번째 우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실론적인 성격인 것만큼 사실 이제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제 개념어들도 많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논쟁적인 어떤 그리고 더 이제 논의돼야 될 어떤 이제 숙제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몇 가지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궁금해서 많은 것들을 여쭙고 싶은데 그냥 현장에서 그냥 바로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적용을 이것을 현장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당장의 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가 공감행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사실은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수사적인 방식으로 팔길이 갑자기 생각 팔들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시 이제 그 용어를 좀 다시 상대의 이제 이 팔 길이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의 내면 세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은 실제로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진행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이걸 상상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엔카스나 이제 뭐 이렇게 이 나라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행정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면 내가 아티스트하고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티스트의 어떤 측면을 그러면 이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는 그것을 내면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 걸까? 이게 이제 좀 약간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2018년도에 문화예술 교육 그 5개년 계획을 광주에서 이제 짜면서 사실 3대 목표, 실천 목표를 좀 지정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력을 어떻게 서로 이 삶 우리가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그 삶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력을 어떻게 상호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건가 이런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3대 이 실천 이 목표 중에 이제 하나로 설정을 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것이 사실 말은 쉽지 실제 현장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의 방식과 어떤 지점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서로 배우고 가르친다는 거, 서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 발제문에서 좀 제시를 선생님 직접 사실 그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개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한꺼번에 우리가 질문을 다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대 윤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중앙대 윤정국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강신균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 광주에서 아문당 뭐 전당이라 그러나요? 전당을 한번 뭐 관람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한번 견학한 적이 있는데 참 잘 지어놨고 정말 좋은 시설들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발제를 보니까 좀 그 지역사회 협력이 좀 원활치 않구나 하는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데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좋은 시설들 잘 지어놓은 그런 전당을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번째 원인은 국가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그 아문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그 기관을 운영하니까 사실 문체부 공무원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슈퍼갑이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그 지역사회 혹은 또 어떤 다른 어떤 뭐 평가 이런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뭐 오로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지시만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좀 그 아문당을 정해놓은 어떤 그런 원칙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융통성이 없어지거나 어떤 그런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한테 그 협조를 못 받는, 협력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문화도시를 하는 많은 중소도시들은 겪고 있는 일이고, 저도 이제 김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뭐 재수를 하면서 2년 동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중소도시들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형 축제 혹은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사업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광주는 이제 광역도시라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도나 노력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전당이 이제 공간을 넘어서 이제 너무 공간에 집착하지 말고 공간을 넘어서 이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널리 공유하는 일, 이런 일이 또 그 상호 신뢰와 소통에 많이 좀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라는 것이 일단 그 제작 과정 또 그 누리는 향유 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를테면 이제 뭐 그 지금 유명한 기획자라든가 예술 감독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면은 그런 그 창제작 사업의 결과로서 나오는 작품들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의 참여나 협력을 끌어내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또 아문당이 이제 그 광주에 자리 잡고 있고, 광주에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또 한국 그 콘텐츠진흥원 같은 이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화기관들이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런 그 문화기관들 시설들과 함께 그 인프라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범시민적인 어떤 그런 축제 같은 것들을 서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아주 궁금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문당이 직접 그 이것을 기획해가지고 시민들 보고 참여하라 할 게 아니라 아예 그 시민들 대상으로 축제 기획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와서 축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축제 기획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거기서 어떤 그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광주 지역 혹은 광주 시민들에게 들어와서 해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틀을 만드는 일 자체를 지역과 시민들에게 맡기는 좀 더 통 큰 접근법 이런 것이 이런 그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혜보 선생님하고 성윤주 선생님 두 분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두 분 발제는 제가 볼 때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하나의 그 접근 방법인데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역문화재단에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해마다 제일 큰 고민은 예산은 적은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산과 사업을 이제 중앙 국가기관에 이제 그런 공부 사업을 지원 신청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따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재단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하는 뭐 그런 또 평가 척도가 되기도 하고 항상 또 이 시장이나 혹은 뭐 시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게 왜 국가공무사 많이 안 떠오느냐 하는 뭐 그 늘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에 많이 시달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눈이 번쩍 뜨이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보 선생님은 그 좀 더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공감 행정이랄까 또 공감 리더십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서비스 전달 체계 정립에만 힘을 쏟지 말고 지역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문화 주체들의 존재와 그 주체성을 인식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은 아주 굉장히 많이 와닿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코로나와 알고리즘 문명이 바꿔놓은 뉴노멀에 맞는 이 같은 접근법 이런 접근법을 좀 더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현실에 대입해 본다면은 어떻게 좀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어떤 그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이 있죠. 5년마다 설립하는 혹은 또 관객단에서 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이런 계획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좀 바꿔서 어떻게 좀 시행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런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 게 좋을지 이것을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윤조 선생님한테는 이제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이제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앵계 서울이라는 사업을 아주 그 모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락시키는 게 없고 뭐 금액을 좀 조정하면서 서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극을 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건데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단위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성유 선생님은 보면은 수평적 네트워크로 말을 쓰는데 수평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전국 단위로 중앙과 지역의 관계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 심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총회해야 되는데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내용을 다 묶어서 그 큰 저희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03년 4년에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랜드 디자인을 했는데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문화수도 지금 오늘 발표 듣고 보니까 이제
그 지역성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역학, 지역성. 저는 이제 로컬 콘텐츠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드네요. 일루전이 있었다. 그리고 또 문화 분권, 문화 자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상당한 그 일루전, 어떤 잘못된 신념이 있다라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도 궁금하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장소 선언 이제 대전 스튜디오 큐브 세트, 넷플릭스 DP도 뭐 강원도 배경 나오지만 부천의 이제 옛날 폐사단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지역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고참 와서 생각하게 됩니다. 답은 제가 그래서 그 아시아 문화전당 또 ACC 개관할 때도 초반에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 이전 초에 메타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연연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관악구에 문화자산이 있고 양천구에 자산이 있고 N개가 있다. 근데 실생활은 그걸 좀 묶어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너무 좋은데 지자체자, 뭐 기초지자체의 구역에 우리가 좀 속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메타로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자체는 지역성도 보편적으로 좀 초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발제하신 세 분의 말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 교수님 거버넌스하고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발제자들이 제안하신 현장의 실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고 우리 윤용욱 교수님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 등 세 분의 이 발제에 있어서 현장의 적용 문제 즉 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 전략의 문제를 제안하시면서도 또 일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민 교수님께서는 지역성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보았습니다. 세 분께서 질문과 또는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뭐 답변이나 또는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거버넌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좀 뭐 전당을 떠나서 광주를 떠나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거버넌스를 우리가 분석하거나 할 때 뭐 다양한 프레임이 있지만 거버넌스의 형성 그리고 효율적인 뭐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문제는 첫 번째 형성이란 것은 누구와 함께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누구와라는 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 또 기본적으로 내가 협력할 의사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방어적인 태도가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관 보존 문제라든지 본관을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첨예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되는 것 시민 또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주체들이 조직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회피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단체들의 대표성도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그 단체들이 광주 시민들의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냐 이런 측면들도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협력할 거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협력할 거냐.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협력의 아젠다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전당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 유적을 어떻게 보존하냐, 뭐 이런 식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지역사회 전체 문화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전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협력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뭐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의 리더십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오히려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만들면서 자기들은 오히려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역 정치인이나 또는 지역 행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광주시가 되겠죠. 좀 더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유기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거버넌스와는 논의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광주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좀 더 심층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사례에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봤던 좋은 사례를 어떻게 국가 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결국 약간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이 이룰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조성하거나 분권을 위해 별도의 분권을 정말 잘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을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르코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르코에서 지역 분권을 위한 네트워킹을 2020년 하반기에 처음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아르코가 광역문화재단들을 한번 만나볼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걸 보면서 일단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요건 제가 먹어야겠네요. 예.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 정경원 선생님 질문 두 가지 답변 드리면은 첫 번째 공감 행정이 상대방의 내면 시스템을 존중해주고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아까 태도가 중요하냐, 태도적 전환이냐, 제도적 접근이냐, 사실 둘 다 중요한데 이게 섞갈려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님이랑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제도가 없더라도 태도가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도 태도가 많은 결과를 바꿔놓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태도를 이게 강박하는 게 감사든지 제도니까 그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이 나라 제가 보조공관리법을 찾아봤는데 명확하지 않네요. 보조공관리법에 보조공관리 시스템을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재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이 만든 스카스도 보조공관리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서울문화재단이 기재부 또는 문화부에다가 필요한 리포팅을 해주고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시스템은 서울문화재단의 시스템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상대방의 내적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 공무원들 중에 열성적이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직원 중에 열성적인 직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예술가들도 많습니다. 뭘 같이 한다 하면서 시시콜콜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공연 하나 하기로 했으면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안 기다려주고 계속 같이 하는 게 좋은 태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태도거든요. 우리 애를 키울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도의 문제고요.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제도는 용역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용역도 중간 보고받고 마지막 보고받는 이 정도까지 기다려주셨습니까? 근데 아까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대방의 그러니까 예술단체의 내면적 시스템이 있으면 그 협회의 시스템을 인정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완충해 주는 시스템이 있으라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관과 민. 근데 문화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수련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공무원의 시스템으로 밀어 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그 표현을 DMZ라고 하는데 남북한 중간에 DMZ가 아니라 디마너타이저드 존. 옛날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중간 디마너타이 탈화폐화된 존의 시스템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버퍼링을 하는 존재로서 문화재단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로배움의 그 예술교육 사례는 사실은 예술교육센터에서 그 아뜰리에로의 초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뜰리에는 예술가의 아뜰리에가 아니라 청소년의 아뜰리에로 예술가를 초대해서 공공 창작한다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키움센터라고 저희가 그 공적 돌봄하는 그 초등학생 공적 돌봄 사이트에 예술가가 가서 프로그램을 그 사이트에 맞게 아이들이 맞게 개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이게 예술가가 그게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죠. 좋은 거야. 교육이랑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입시키는 로컬라이제이션 하겠다는 게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아이들한테 배운 게 너무 많다는 게 그 예술가들의 이야기고요. 윤정욱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뉴노멀 AI 뉴노멀과 코로나 뉴노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문화향수 실태조사 한번 보십시오.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서울서베이가 작년부터 온라인 문화활동 그 서베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전에 없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2020년부터인가 했는데 조금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당연히 온라인 문화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통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통계부터 문화행실태 통계부터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예술과 여가의 범위가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집에서도 문화활동 하시면서 여가가 문화지 뭐 예술이지 구별이 사실은 없는데 문화부 안에서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통합해서 여가 문화를 합친 진짜로 시민의 삶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으로 칸막이를 뜯어 고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이 통계에 드러나야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순순히 대중인이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 저기 티켓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다 않습니까? 왜 그냥 풍류대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원 사업 안 하니까 오히려 저기 더 잘 나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놔두면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지금 정부는 이제 온라인 통해서 지금 뭐 저기 접근성 디지털 저기 익스클루전 고민해서 접근성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필요하면 찾겠죠. 그리고 창작 지원 필요하면 하겠죠. 그걸 시장에 놔두면 잘하는 것 같다고 뭐하라 그거를 갖다가 또 다시 그거다 링게를 꼽냐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링게를 꼽아가지고 예술 단체를 죽여왔는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문치 교화가 아니라 필요하면 지 알아서 한다 이 관점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명 자화라고 저는 도가적 관점을 적용해봤습니다. 예. 통일하려고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에 두 세션에서는 이제 문화도시 문제 그리고 지역 문화 자원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학술 세션 2에서는 문화 정책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문화 정책의 방향 그리고 현장 수행 기관 주로 이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향과 그리고 현장 수행 문화 시설 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떻게 정책과 기관과 시설을 어떻게 전략과 과제 그리고 어떤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발제해 주신 세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학술 세션 2 마치겠습니다.